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62세고 부산에서 태어나 30년간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겪은 일이 혹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처럼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온 분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어떻게 8개월 만에 모두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성공담이 될 거라 생각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987년 25살에 저는 부산에 있는 대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생산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월급 35만 원으로 시작했죠. 당시로서는 괜찮은 월급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취방은 월세 15만 원짜리를 얻었어요. 나머지 20만 원 중에서 고향 부모님께 10만 원씩 드리고 10만 원은 무조건 적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철수야, 돈은 무조건 모으는 게 최고다. 은행이 제일 안전해. 그때 회사 선배였던 박대식이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한 살 위였는데 말이 많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늘 큰 소리를 치며 나는 나중에 사업할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땐 그냥 허세 부리는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3년 뒤인 1990년 소개팅으로 만난 순자와 결혼했습니다. 순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성실한 여자였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각각 1,000만 원씩 도움을 주셔서 전세금 3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죠. 당시 신혼집 전세가 3천만 원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맞벌이로 월 12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제가 80만 원, 아내가 40만 원이었죠. 1992년에 첫째 민수가, 1994년에 둘째 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저 혼자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 값에 온갖 육아용품까지 돈이 물처럼 나갔거든요. 그래도 매월 30만 원씩은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어요.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1995년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해운대구에 새로 짓는 아파트였는데 분양가가 8천만 원이었어요. 전세금 3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적금 2천만 원, 그리고 대출 3천만 원으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월 40만 원 정도였는데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월 100만 원까지 늘어났죠. 주변에서 요즘은 사교육 안 시키면 대학 못 간다는 말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경쟁에 휘말렸습니다. 우리 애들은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 이게 제 신념이었어요. 저는 고졸이라 항상 학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용돈도 월 5만 원으로 줄이고 모든 걸 아이들 교육비에 쏟아부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250만 원대로 올랐죠.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진짜 큰 돈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립대 등록금이 년 800만 원씩이더라고요. 두 아이 합쳐서 년 1,600만 원,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년 2,4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때 박대식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주식 좀 해봐라. 요즘 삼성전자가 오른다더라.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 건 도박이야. 나는 은행 적금이 최고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주식이라는 건 너무 위험한 것으로만 보였거든요. 2005년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현재 살고 있던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시세가 2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출금도 모두 상환했고 무주택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최고 월급 420만 원까지 받게 됐죠.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고 이제 진짜 노후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적금을 월 150만 원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다시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80만 원을 벌었고요. 이제 5년만 더하면 퇴직금 1억 5천에 적금까지 합쳐서 4억 정도는 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박대식이는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했어요. 퇴직 후에 형님도 빨리 나와서 사업이나 하자고 자꾸 권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며 미뤘습니다. 2020년 드디어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5,200만 원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죠. 적금 3천만 원, 예금 2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집값까지 포함하면 7억 정도였고요.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저는 안심했어요. 우리는 준비를 잘했으니까 괜찮다. 퇴직금은 우선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65세까지 5년간은 적금 이자와 아내 파트타임으로 버티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면 여유로울 거라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 첫 해가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요즘 마트에서 일해보니 모든 게 다 올랐다며 걱정을 표했어요. 은행 예금 이자는 연 1.5%밖에 안 됐는데 물가는 4에서 5% 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었어요. 이때부터 박대식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제 예금 이자로는 안 되지 않냐?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2022년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완화되고 동네 상권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때 박대식이가 본격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형님, 내가 좋은 자리 하나 봐뒀어. 동네 마트 하나 같이 해보자. 형님 돈 1억만 투자하면 나는 5천만 원 투자해서 같이 하자고. 요즘 동네 마트가 대박이야. 월 300만 원 수익은 보장이라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금 이자로는 월 2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마트에서 월 300만 원을 번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반대했어요. 당신 사업이 그렇게 쉬우면 다들 하지. 우리는 사업 경험도 없잖아.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평생 저축만 하고 살 순 없지 않냐. 박대식이가 나를 속이겠어? 20년 지기 친구인데. 그해 6월 해운대구 단골 포장마차에서 박대식과 소주를 마시며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봐. 은행에 1억 5천 넣어놨는데 이자가 월 얼마 나와? 년 1.8%니까. 월 22만 원 정도? 그걸로 어떻게 살아? 물가는 매일 오르는데. 우리 나이의 마지막 기회야. 동네 마트는 절대 망하지 않아.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하잖아. 박대식의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20년 동안 함께 일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형님, 나도 5천만 원 투자한다고. 내가 형님 돈 가지고 장난치겠어? 월 300만 원씩 나누면 형님은 200만 원, 나는 100만 원. 5년만 하면 원금 뽑고도 남아.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트 사업하기로 결정했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우리 나이에 사업이라니. 괜찮을 거야. 박대식이도 함께하고 동네 마트는 망할 이유가 없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2022년 7월 드디어 마트를 오픈했습니다. 구포역 근처 상가 1층에 있는 40평 정도 되는 자리였어요. 권리금 6천만 원, 인테리어 3천만 원, 초기 물품 구입비 4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총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1억 원, 박대식이가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1억 2천만 원, 박대식이가 3천만 원을 넣게 됐어요. 형님, 미안해. 다른 일로 좀 묶여있는 돈이 있어서. 나중에 더 넣을게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2에서 3개월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마트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인근의 대형마트가 세일을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동네 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하루 매출이 1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월 450만 원 매출의 원가가 340만 원, 임대료 180만 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150만 원, 전기세, 수도세 등 기타 비용이 70만 원 나가더라고요. 계산해보니 매월 29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3개월 만에 1억 다 떨어진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박대식이한테 연락해봐. 이 상황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야겠어.
그 사람은 요즘 전화도 안 받아. 5천만 원 투자했다더니 실제로는 3천만 원밖에 안 넣었잖아. 박대식과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가끔 받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연말이면 매출 오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매출은 더 떨어지고 난방비까지 추가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장부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12월 말 8개월 동안 총 2억 3천만 원의 적자가 났어요. 제가 투입한 1억 원은 물론이고 적금까지 깨서 넣은 5천만 원도 모두 소진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2023년 3월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텅 빈 마트 안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 8개월 만에 다 날아갔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65세까지 4년 더 있는데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집이라도 있으니까. 집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자. 그 돈으로 버텨야지. 권리금은 당연히 못 받았고 보증금 2천만 원도 임대료 밀린 것과 상계 처리됐어요. 정말 깨끗하게 다 날린 거죠. 결국 2억 5천만 원 하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전세금 1억 8천만 원을 받고 구포역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아파트를 떠나는 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현재 저희 월 수입은 15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78만 원 받는데 실수령액은 70만 원 정도고 아내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80만 원 벌어요. 지출은 월세 30만 원, 식비 50만 원, 통신비 7만 원, 교통비 8만 원, 의료비 15만 원, 기타 10만 원으로 총 120만 원 나가죠. 겨우 3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도 병원비라도 나오면 바로 적자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택배 분류 작업장으로 갑니다. 오전 10시까지 6시간 일하고 일당 9만 원을 받아요. 월 20일 정도 근무하면 18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죠. 62세 나이에 20대 대학생들과 함께 무거운 택배를 옮기며 일하는 현실이 처음엔 참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부장까지 올라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주식이라도 조금 해볼 걸.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니까요. 원망해봤자 달라질 건 없더라고요. 박대식과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어요. 마트 폐업 후 한 번 만났는데 형님 미안해. 나도 손해 많이 봤어라고 하면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라고 믿었는데 결국 돈 앞에서는 그런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아직도 원망을 합니다. 처음엔 화가 났는데 지금은 이해해요.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으니까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다며 섭섭해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딸도 자기 생활하기도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게 남은 건 예금 800만 원뿐입니다. 정말 비상용으로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택배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실수한 게 참 많았어요. 첫 번째는 과도한 신뢰였죠. 20년 지기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파트너에 대한 검증 없이 투자한 것. 박대식이가 실제로 얼마나 사업 경험이 있는지, 자금 능력이 어떤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는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평생 저축만 해본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뛰어든 무모함이었죠.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네 마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네 번째는 자금 관리에 실패였어요. 비상자금을 전혀 남겨두지 않고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한 것. 이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절매 타이밍을 놓친 것이죠. 초기 적자 신호가 계속 나왔는데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며 계속 자금을 투입했어요. 3개월 만에 포기했다면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했어야 하는지 보이네요. 전액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야 했어요. 사업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야 했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어요.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사업 계획을 검토받고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했어야 했는데 모든 걸 말로만 처리했어요. 무엇보다 점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소액으로 테스트해보고 점차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었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다행히 건강은 아직 괜찮아요. 새벽 일이 힘들긴 하지만 몸이 따라주니까 당분간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도 마트 일을 계속하고 있고 둘이서 합치면 월 33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월 지출을 1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면 월 21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3년 후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올 예정이고 그때는 새벽 일을 줄이고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게 말이에요. 첫째, 절대로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일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있어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위험 투자에 쓰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둘째, 친분과 사업은 철저히 분리하세요.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사업에서만큼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상대방의 능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약속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셋째,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특히 사업 투자는 회계사, 변호사, 해당 업종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보세요. 몇십만 원 들여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몇천만 원, 몇억 원 날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넷째,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그 업종의 현재 상황, 미래 전망, 경쟁 상황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하세요. 감정이나 추측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다섯째,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빨리 정리하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돈을 쏟아붓지 마세요. 미련을 버리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모든 걸 다 어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엔 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패한 사람 이야기는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 실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 새벽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퇴직 후 사업에 실패한 분, 투자로 손해본 분, 자녀 사업 도와주다가 망한 분들까지. 모두 저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을 것, 이 정도 조건이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화가 빨라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이니 뭐니 해서 기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마트를 할 때도 그랬어요. 동네 마트는 망할 리 없다.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대형마트 배송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새벽 배송 같은 게 생겨나면서 동네 마트를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시대가 바뀌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30년 전에는 동네 마트가 정말 안전한 사업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예전 경험이나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도 요즘 새벽 일하면서 20대 대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주식, 코인, 부동산 이야기를 술술 해요.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처음엔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투기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계획도 세우더라고요.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많지만 적어도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반면 저는 어떠했나요? 3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내가 하던 방식이 옳다고 고집만 부렸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새벽 일 끝나고 나면 인터넷으로 경제 공부를 해요. 유튜브에서 금융 전문가들 강의도 듣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와서 읽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하잖아요. 그 2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새벽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일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몸은 힘들지만
매일 9만 원씩 벌어오는 재미도 있고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집에서 매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면 우울해졌을 텐데 매일 나가서 일하니까 그나마 정신 건강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다퉜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오히려 요즘은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새벽 일, 아내는 마트 일을 하면서 서로의 힘든 점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파트타임만 했는데 지금은 둘 다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니까 서로 고마워하게 됐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실패해서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기만 하면 돼요. 아들은 결혼 준비 중인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도움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 건강만 챙기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견했어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라서 힘든 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제게 용기를 줘요. 아버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어요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처음엔 빈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진심인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름 의미 있게 보이나 봐요. 물론 여전히 어려워요. 돈 걱정은 매일 해야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만약 몸이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3년 후면 국민연금이 조금 더 나오고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비상금도 좀 더 모을 예정이에요. 건강만 유지된다면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돈의 소중함도 새삼 느꼈고 가족의 고마움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도 알게 됐죠. 50대, 60대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관리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특히 사업 투자는 전체 자산의 10% 이내에서만 하시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저도 아내 말을 좀 더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지인이 제안하는 투자는 더욱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냉정해야 해요. 제가 박대식을 20년 동안 믿었지만 결국 돈 앞에서는 그런 관계도 무너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저처럼 모든 걸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실패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성공하는 것이 최고겠지만 설사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다시 모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